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지 세상이 다 압니다. 남편 떠난 뒤 내 삶의 이유는 손자 하나뿐이었어요. 그 애가 학교 졸업할 때도 군대 갈 때도 내 통장 깨서 챙겨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런데 통장 잔액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 넣어둔 그 통장, 도장은 내 서랍에서 사라져 있었죠. 할머니, 잠깐만 맡겨놔요. 내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그땐 몰랐습니다. 피부치 하나 믿고 살아온 세월, 그 믿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부서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애가 처음 내 손에 안긴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 3살이었죠.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서 품에 안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새벽 아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집엔 장난감 하나와 아이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신발을 품에 안고 울던 밤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고 그 애는 내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이 시릴까봐 낡은 장갑에 솜을 덧대고 추운 새벽마다 손을 비비며 아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아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세상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그때 그 웃음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 최고야 하며 웃던 얼굴, 그 웃음 하나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손자 자랑이 내 인생의 낙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복 받으셨네요. 하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 하나면 돼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자는 자라면서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나는 액자에 끼워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나중엔 벽이 모자랄 정도였죠. 동네 어르신들이 놀러 오면 그 상장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 손자 참 잘 키우셨네. 그럴 때마다 나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보내고 군대 보낼 때도 내 통장 깨서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손자가 내게 용돈 봉투를 내밀며 그러더군요. 할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애는 늘 성실했어요. 명절이면 제일 먼저 찾아와 내 손을 꼭 잡고 안부를 묻던 아이였죠.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며 약봉지를 챙겨주는 손이 참 다정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저러기 힘든데 진짜 복 받으셨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세상에 저 아이 하나면 충분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의 얼굴에 자주 피곤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많다며 집에 들르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도 자주 끊겼습니다. 회사 일이 많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더군요. 예전처럼 밝고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눈빛 어딘가에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손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금융사기 많대요. 할머니 통장은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 같은 건 복잡하잖아요. 그 말에 조금은 찜찜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손자는 내 방 서랍을 열어 도장을 찾았습니다.
이 안에 넣어두세요. 라며 봉투를 내밀었죠. 순간 손끝이 잠깐 멈췄지만 얘가 설마 하는 생각에 그대로 건넸습니다. 도장을 쥔 손자의 얼굴엔 이상하게도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애는 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랍이 비어 있는 걸 보고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좀 의지할 때가 생겼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손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은행 일은 전부 제가 할게요. 통장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애를 위해 뭐든 다 내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남은 건 전부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야. 그 애를 향한 믿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봉투가 사라진 그날 밤을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묘한 떨림이 내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잔액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통장은 분명 손자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을 뿐인데 잔액은 이상할 만큼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스스로를 달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복잡하잖아. 잠깐 오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도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설쳤습니다. 괜찮다고, 그 아이는 내 손자라고, 내 전부였던 아이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늘 밝던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요즘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손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 많대요. 할머니 통장은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직접 은행 가는 것도 위험하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 문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손자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도장 케이스를 보며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어디다 뒀더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통장 잔액이 좀 이상해서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웃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젊은 사람이라도 믿지 마세요. 돈 문제는 가족도 예외 없어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잔액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통장에서 꾸준히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은행에 직접 가야겠다.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 사칭 전화 많아요. 직접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가보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내 얼굴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름을 말하자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자분이 동의하신 적 있으세요? 무슨 동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도장을 건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표정, 그 웃음, 그 말투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의 사람들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자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봉투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까지 내 평생의 손길이 닿았던 봉투들이었습니다. 그 봉투들 사이로 스며든 손자의 웃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도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반가웠던 그 발소리가 이제는 이유 모를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밥 먹고 가라. 손자는 휴대폰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약속 있어서요. 그 말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손자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 한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쑤셨습니다. 며칠 전 서랍 속 현금이 사라진 일, 그날 은행 문자를 보고 느꼈던 싸한 기분, 모두 스쳐 지나간 기억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애야 그럴 리 없어.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언제 오니? 할머니, 회사 일이 많아요.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덧붙였을 텐데 이번엔 그 말조차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순간 다른 사람과 통화한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손자가 남긴 향수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잘못일까? 아니면 이 감이 맞는 걸까?
그 두려움 사이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던 봉투 자리에 또 다른 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열쇠를 가진 건 오직 그 아이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할머니 집에 왔었니? 아, 잠깐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류는 찾았니? 네, 잘 챙겼어요. 바빠서 이제 가봐야겠어요. 통화가 끝난 뒤 그 아이가 정말 서류만 챙겨갔을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손이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장이 있던 곳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내 방에 들어왔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손등에 닿았던 따뜻한 손, 걱정 마세요라던 그 말투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이번엔 분명히. 지갑을 챙겨 옷을 걸치고 은행이 문 열기도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기록을 띄우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자동이체가 아니라 인출이에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인출을? 여기 보시면 CCTV 확인 가능하시고요. 가족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귀엔 그 이름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바로 내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발밑에 그림자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장은 접힌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찍힌 잔액 단 몇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자가 통장을 가져가던 날 웃으며 말했던 목소리. 요즘 금융사기 많대요. 할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확인해야지. 내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직접 그 아이 눈을 보고 물어야겠다고.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자 그 안엔 통장과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장이 접힌 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적힌 잔액은 단 몇만 원이었습니다. 눈이 핑 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이거 내가 했니? 손자가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깐 옮겨놨던 거예요. 이율 높은 계좌가 있어서요. 그 말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처음 통장을 가져갈 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에서 다 봤다. 그 순간 손자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정말 잠깐이었어요. 친구가 급해서 대신 잠깐. 그래, 급할 수도 있지.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왜 말을 안 했니? 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손에 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건드린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번졌습니다.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었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새벽녘까지 불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통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밥그릇을 덜어 그 애에게 주던 시간, 내 잠을 줄여 도시락을 싸던 새벽,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날이 밝아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나가보려고요. 그 말투가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함께 쌓은 시간들이 그렇게 가벼웠니?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외면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요. 걱정? 내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낮았습니다. 내가 내 걱정했지. 내가 날 걱정한 적은 없잖니. 그 말에 손자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다시는 예전의 그 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가 초를 세며 울렸습니다. 잠깐이었다는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애가 먹다 남긴 밥그릇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에도 내 손길이 스며 있었는데 이제 그 흔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잠깐이었다고? 그 잠깐이 내 평생을 무너뜨렸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기록, 거래 내역, 자동이체 서류, 그리고 CCTV 요청서까지 내 손이 다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그 애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차례야.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나 자신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밤 방 안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이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복사본을 챙기고 서랍 속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중엔 낯선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해외 결제? 나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결제 내역 언제 발생한 건가요? 직원의 대답은 짧았지만 내 마음엔 파문이 일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등록된 사용자 손호우 씨 맞으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 아직도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거래 내역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 이름으로 뭘 좀 한 것 같아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직접 해야지.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인감증명서, 거래 내역, 이체 기록까지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민재, 내 손으로 적은 이름이지만 이젠 낯설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서류 끝자락에는 모르는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대출 계좌도 하나 개설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이요? 제 이름으로요? 네, 보증인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굴러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내가 믿었던 아이가 나를 이용해 세운 세상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줄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젠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끝까지 가야 해.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아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덮어둘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은 나를 보며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 문제라면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건 이미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서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센터, 금융감독원까지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두 적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로당 친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가족 때문에 통장 문제 생긴 분 있어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들이 몰래 담보 잡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분노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오래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내 얼굴을 비추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래, 내일은 행동하는 날이다. 그 결심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자가 잠든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두렵지 않다.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내 발끝을 비쳤습니다. 그 빛을 밟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구청, 그리고 경찰서까지 하루 종일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몸이 무겁다는 생각보다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고소장 접수는 가족이라도 가능합니다. 창구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 때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 제 인생의 문제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물음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세상, 나도 이제 배웠단다. 그 말에 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손자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결심이 내 어깨를 곧게 세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묵직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왜 저기 앉아 있지? 그 속삭임이 귀를 스쳤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이름이 적힌 신고서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검은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피의자와의 관계 가족.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책임이 있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젊은 수사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끝까지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이 아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사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치는 햇살이 희미했습니다. 그 빛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무겁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걸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남은 건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코트를 꺼내 걸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얼굴, 그토록 익숙했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내가 아는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어른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숨기면 죄가 된다. 손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색 하늘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리고 그 아이도. 조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져 있었는데 이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사람 숨소리처럼 느껴져서 괜히 귀를 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릇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며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손자의 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접어둔 옷가지와 책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책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운동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는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웃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바닥이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세월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서 멀어진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마치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만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 말을 속삭이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손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손끝엔 오래된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나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알겠니? 돈보다 무서운 게 믿음이라는 걸. 손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현관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내 발등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다 지나갔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햇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공기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 말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 노래 같았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끝에 오래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앞마당 매화가 피었고 창가에는 햇살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손자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웃진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그 안에 책임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거구나. 그 사실을 그 아이 덕분에 배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의자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동안은 통장을 쥐면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그 손이 다시 따뜻합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그 사건 처리 완료되셨습니다. 피의자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재판부에서 선처를 검토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쉽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마웠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새 일 시작했어요.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가게예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돈보다 이름이 중요하단다. 손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운동의 날, 나를 향해 달려오던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길을 걷습니다. 낯선 바람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잃는 것도 다시 얻는 것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존재니까요. 길끝에 서면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내려앉고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칩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 잘 견뎠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집니다. 이제는 울음 대신 미소가 남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엔 누군가를 용서하며 끝나는 이야기. 나의 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은행 일도 마무리됐고 법원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용한 집이 더 낯설었습니다. 전에는 그 아이의 발소리, 말소리, 웃음소리가 늘 들렸는데 이젠 시계 초침만 규칙적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책장 위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그리고 손자가 군대 가던 날. 그때의 웃음은 진짜였는데 지금은 사진 속에서도 그 미소가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로 짧은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꼭 다시 웃게 해드릴게요. 그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애가 아직 어렸을 때 썼던 글씨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나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틸 힘이 됐습니다. 사람이란 상처로 크고 그 상처 덕분에 용서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삶은 계속되니까.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재예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렸을 적 그 아이의 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층 낮고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괜찮으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저 며칠 뒤에 찾아뵈도 될까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속한 날 현관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손에 작은 상자를 든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에는 나무로 깎은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 그 글자가 조금 삐뚤었지만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그냥 다시 새기고 싶었어요. 할머니 이름이랑 제 이름이 같이 있는 걸.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흘리지 않던 눈물이라 그런지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말고 그냥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줄 때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봄바람처럼 들렸습니다. 민재야, 인생은 참 길더라. 그런데도 꼭 한 번은 다시 피더라. 그 말에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봄 같아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햇살이 마루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고마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도 이 따뜻한 순간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틈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 빛이 방 안을 천천히 훑고 지나갈 때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오늘도 괜찮다. 민재는 주말마다 들렀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밥을 차렸다. 예전엔 내가 밥을 퍼주던 아이였는데 이젠 그 아이가 내 앞에 숟가락을 놓는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 애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며칠 전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 이거 힘들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손 쓰는 일은 익숙하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게 요즘 내 낙이다. 예전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짧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다. 퇴근하듯 복지관을 나서면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 색이 참 따뜻하다. 내 인생의 끝이 저 하늘처럼 물든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국물 냄새가 풍긴다. 민재가 미리 끓여놓고 간 된장찌개 냄새다. 할머니, 내일 또 들를게요. 그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내 안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는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손길로 다시 피어난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안다. 저녁이면 나는 마루에 앉는다. 낮 동안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커튼을 흔든다. 그 바람이 참 고맙다. 한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던 바람이었는데 이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 같다. 민재는 여전히 바쁘게 산다. 하지만 잊지 않고 전화를 건다.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그 말이 하루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진다. 먹었단다. 넌 일찍 자라. 그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면 집안이 조용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다. 그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식탁 위엔 오래된 화분 하나가 있다. 잎사귀 끝이 마르고 줄기도 휘었지만 며칠 전 새순이 돋았다. 그걸 보고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화분도 우리 닮았네요. 한 번 시들어도 다시 피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다.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였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다시 피어나는 과정의 연속. 나도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천천히 집안을 물들인다.
붉은 빛이 벽을 타고 흘러 식탁 위에 유리잔에 닿는다. 그 반짝임이 참 예쁘다. 그걸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앉는다. 삶이란 게 참 묘하다. 눈물로 시작해서 결국은 미소로 끝난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끈다. 창밖에서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피어난 하루가 조용히 닫힌다. 요즘은 새벽이 되면 눈이 절로 떠진다. 예전엔 불면의 시간 같았는데 이젠 그 고요함이 좋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맞춰 찬물을 끓인다. 김이 오르는 주전자 앞에서 나는 문득 참 멀리도 돌아왔구나 싶다. 민재가 준 나무 이름표는 여전히 마루에 놓여 있다. 할머니 민재. 이제 그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볼 때마다 웃음이 난다. 그 아이는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하지만 가끔 전화를 걸어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하고 말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걷는 어른이 됐다. 나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 며칠 전 동네 아이들이 경로당 앞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졌다. 그중 한 아이가 울먹이며 내게 달려와 말했다. 할머니, 무릎 아파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넘어져야 크는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예전에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 삶이란 게 그렇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울다가도 결국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다. 저녁 무렵이 되면 하늘이 노랗게 물든다. 그 노을빛이 내 손등에 닿는다. 예전에는 그 빛이 쓸쓸했는데 이젠 따뜻하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민재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봄 같아요. 그래,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오니까. 나는 그 긴 겨울을 버텼고 이제 봄의 끝자락에 서 있다.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았다. 어제 내린 비가 먼지를 다 씻어냈는지 공기가 맑고 투명했다.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화분 속에 새순이 자라고 있었다. 민재가 심어둔 화초였다. 손끝으로 잎을 살짝 만지자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촉감이 내 마음까지 적셨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노래처럼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렸다. 찻잔 위로 김이 올라가며 햇살에 녹았다. 그 모습이 참 예뻤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새 민재가 마당에 들어섰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참 좋다. 그럼 나랑 산책 갈래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예전엔 내가 잡아주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이끌어준다. 그게 세월이란 생각이 들었다. 동네 길을 따라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꽃잎들이 발끝에 닿았다가 천천히 날아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재야, 인생이 참 길더라. 그래도 할머니는 끝까지 걸어왔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루 끝으로 햇살이 길게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거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가 유난히 따뜻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평범한 하루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삶이란 그런 거다. 무너지고 다시 피고 결국엔 사랑으로 남는 것.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잘 견뎠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다독였다.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며 사라졌다.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